2차 북미 정상회담을 꼭 일주일 앞두고 의제 협상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합의문 작성을 협의해온 북한의 김혁철, 미국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곧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분명하지만 급박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을 활용하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되는데 분노를 느낀다면서 자신도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광주 지역 원로초청 오찬에서 한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앞서 그제는 5.18 왜곡이 나라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압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국민 모독이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노사정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명백한 계약이라며 다음 달 6일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부터는 의제 협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정상회담의 합의문 작성을 조율해온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가 이르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노이바이 국제공항 앞입니다. 네, 현재 공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공항 의전실과 그 출입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미국 측 승합차와 미니버스 등 의전 차량 10여 대가 이곳을 통해 활주로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C-17 수송기가 착륙했는데요. 안으로 들어왔던 차량들 약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는데 눈으로 살펴보니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빈좌석 그대로였습니다. 안에서 짐만 싣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기다리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이곳 하노이로 날아오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노이로 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전용기가 아니라면 도쿄나 베이징, 홍콩 등을 경유해야 하는데요. 비건이 언제 어떤 항공편으로 출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언제 도착할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비건의 협상 상대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잠시 뒤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혁철 일행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반에 베이징을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 VN513편에 몸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하노이엔 밤 8시 40분쯤 도착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는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가 모두 이곳 하노이 현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양측 대표가 도착을 하면 오늘부터 북미 양측의 의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북미 양측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만 김혁철과 비건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전혀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이곳에 도착하든 저희 취재진은 그 뒤를 바쁘게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돌아온 비건은 당시 만남이 협상이 아닌 협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아직 백지 상태라는 말인데 이번에 두 사람이 현지에서 만나서 초안을 잡아야 합니다. 지난 1차 회담이 총론격이었다면 이번에 2차 회담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하는 차례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 하노이 현지에서 벌어질 북미 양측 실무팀의 진검승부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회담 의전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북한 측 숙소 영빈관에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의전팀 오늘 확인된 움직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반쯤 북한 의전팀이 제가 있는 이곳 이 영빈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차로는 1분에서 2분 이내, 걸어서는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5일 연속 계속 방문하고 있는 건데요. 호텔에 들어가는 일행의 취재진이 회담 장소와 숙소가 결정됐는지 물었지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전팀이 메트로폴 호텔을 계속해서 찾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단판이라고 불리는 이번 회담의 장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 있습니까? 네, 애초 국립 컨벤션 센터가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북측의 반대로 이 후보지에서 배제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국립 컨벤션 센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되는 곳과는 가까운데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는 너무 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 의전팀이 오늘 오후 3시쯤 국제 컨벤션 센터, 즉 ICC를 방문한 것이 YTN 촬영팀의 단독으로 포착됐습니다. 국립 컨벤션 센터 NCC보다 영빈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메리어트 호텔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전팀 이후에도 호치민 박물관과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청사는 정부와 총리를 보좌하는 부처급 기관입니다. 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 결정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 대상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확인한 국제 컨벤션 센터 외에도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인터콘티넨털 호텔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미 양측 모두 회담 장소와 양측 정상이 묵을 숙소 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직선 거리로 2,700km.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타고 갈까요? 김 위원장의 이동 수단은 경호와 의전 문제뿐만 아니라 미묘한 외교적 셈법까지 얽혀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은 물론이고 이동 수단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죠. 위성 사진으로 본 평양의 모습입니다. 대동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얼마나 되는지 거리를 보겠습니다. 직선 거리로 2,700km, 비행기로 가면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보다는 가깝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게 될까요? 참매 1호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체 옆면, 인공기와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죠. 참매 1호기가 하노이 국제공항에 내린다면 전 세계에 정상국가 북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항속거리가 10,000km라고 하니까 하노이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다만 1970년대 구소련에서 생산돼 80년대 북한에 도입된 너무 낡은 모델이라서 안전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1차 회담 때처럼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탔던 건 보잉 747 기종인데요.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미묘한 외교적 셈법이 필요하겠죠. 이 때문에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는 방법도 거론되고요. 비행기가 아니라면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열차가 바로 김 위원장의 전용 1호 열차입니다. 과거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열차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를 달리면 하노이까지 사흘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광저우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로도가 높고 구간이 길어서 안전 문제도 하늘길만큼이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광저우까지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하노이까지는 다시 육로로 가는 다양한 경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도 서두를 것도 없다며 거듭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성공도 거듭 낙관했습니다. Look forward to be with Chairman Kim, and I think a lot of things will come out of it. We had a tremendous first summit. 이어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분명하지만 급박한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서두를 일은 없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So we're in no rush. A lot of the media would like to say, "Oh, well, you know what's going on? Speed, speed, speed." No rush whatsoever. 지난 15일 백악관 회견에서도 밝힌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뒤 엄청난 경제 발전 가능성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상응 조치가 될 남북 경협에서 한국의 역할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비핵화를 이뤄야 제재도 완화할 것임을 상기시킨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핵담판을 앞두고 부쩍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통첩인 동시에 회담 기대치를 낮추며 회의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대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경제협력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거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에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북미 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좀 더 무르익으면 공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과의 논의 내용을 신속히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상 외교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오는 4월부터 서해 5도 어장의 조업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84배만큼 넓어지고 조업 시간도 1시간 연장됩니다. 최근에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천상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조업 의장은 16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업구역을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늘어난 1859제곱킬로미터로 15%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이번 규모와 비슷한 면적을 확장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안전조업을 이유로 1964년 이후 55년 동안 금지되어 왔던 야간 조업이 일출 전과 일출 후 각 30분씩 허용될 예정입니다. 의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 의장은 동쪽에 46제곱킬로미터, 서쪽에 43제곱킬로미터 늘어납니다. 또 B의장 동쪽 수역에 154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새로운 D의장을 신설해 조업 수역이 245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해 5도에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와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연간 4천여 톤을 잡아 3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야간 조업 허용과 더불어서 어장 확장은 앞으로 어민들의 많은 소득 증대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 개방된 의장에서 봄 성어기인 4월 1일부터 조업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 안전 조업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추가적인 의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그렇다면 서해 5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허용에 대해서 어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퀵터뷰에서는 박태원 서해 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해 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가량으로 넓어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어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민들의 반응은 발 묶여있던 부분을 갖다가 완화했다는 데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서해 5도는 주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 아닙니까? 일단 예, 지난해까지 어획량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4년도 이후부터 약 10%씩 증가를 하다가 중국 어선이 많이 이제 퇴출되고 난 그런 시점부터 그러니까 17년도 상 대비 18년도에는 어획량이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어장 확대로 인해서 어획량이 얼마나 더 늘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후 조건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한 20% 이상 정도의 더 넓은 어장에서 어획 생산량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55년간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일출 전 그리고 일몰 후 각 30분씩 총 1시간이 가능해졌는데 어민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상 어장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확장된 어장까지의 거리는 약 2시간 반 정도. 네. 왕복으로 계산해 볼 때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어장 확대를 요구할 때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정도는 어장 연장 확장을 해달라, 시간 연장 확장을 해달라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1시간 정도 가능해진 것은 그러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큰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서해의 경우에는 해경과 국방부의 협조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럼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 용진군 해수부, 해경 등 이제 관계 부처의 조업선들이 조업지들이 나서는데 광활한 바다 위에 조업 지도선들이 옹진군이나 인천시 쪽은 소형인데다가 많이 노화가 돼 있고
바람만 약간 불어도 안전조업 질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예. 때문에 아마 국방부 쪽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서 아마 시간을 일축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서해라든가 서북도서에 3,000톤급 이상을 좀 두세 척 정도 정제를 해서 바람이 불고 나올 때 영해 침범하는 중국 어선 등 어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양한 상황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일단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다음 단계로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또 일단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도 잘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제재가 해제가 되고 또 서북 5도에 대한 그 종전선언이 같이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그 조건이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그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남북 긴장 상황 때마다 서해 5도 주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면서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아직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안착이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점은 있죠. 경제 종주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상황이 좀 뒷받침이 되면 이런 상황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봄철 조업을 앞두고 어장이 또 넓어진 것은 반길 일이지만 또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출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크다면서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그 경비 세력이 조금 많이 비협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도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톤 이상의 해경 경비정을 주문을 해서 이런 기상하천우라든가 중국 어선들이 출몰하는 그 지점을 퇴로를 차단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획기적인 조업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해 5도 해역 그동안 한반도의 화약고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제는 평화의 바다 그런 상징이 또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 서해 5도 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지역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망언이라고 표현하고 자신도 분노를 느낀다며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지역 원로 14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오차는 광주 지역의 민심과 의견을 듣고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위대한 역사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는데 망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입니다.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5.18 망언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역사 폄훼 시도에 함께 맞서고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5.18 망언에 마음이 아프고 울분을 금할 수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망언을 비판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2명도 부적격하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엔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면서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한 여당의 재판 불복 논란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 등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는데요.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즉각 제명하라! 여권 성향 전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역사 왜곡 특별법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하는가 하면 한국당 주요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5.18 전국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간담회 등 재판 불복 논란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 수사가 한창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과 다를 게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5.18 전국에서 여당과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 역시 두 사안을 놓고는 한국당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 여당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각종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장기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보신 짧은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입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겁니다. 김 수사관이 임원들의 출신 정당과 세평 등을 조사해 함께 정리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비교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를 확인했고 그 제출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인데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을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인천 한국환경공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들을 확보했는데요. 문건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기록과 함께 감사가 무기한 이어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위 파악을 위해서 검찰은 지난달 말 박찬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이 표적 감사나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이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에서는 장관 보고용 폴더에 사퇴 여부를 담은 문건이 담겨 있었던 것까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표적 감사나 사퇴 압박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검찰이 어쨌든 환경부 내에서 어떤 정황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 윗선이 청와대로 검찰의 수사가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상황을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 검찰은 지난 15일입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전 반장을 상대로 특감반 운영 방식과 보고 체계를 확인을 했고요.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되면서 결국 수사의 칼날은 윗선인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특이한 답변을 남겼는데요. 즉답을 피하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블랙리스트 의혹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은 부당한 업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행보를 본격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9일입니다.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자리였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이후 이른바 친박 진위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도왔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는 뜻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자 집결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움직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기준 한국당의 책임 당원은 32만여 명, 홍준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지난 2017년 7월 전당대회 당시 16만 명의 2배입니다.
물론 실제 당내 세력화를 시도하는 태극기 부대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당 원서에 태극기 부대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세력을 포용하려는 후보들의 움직임이 자칫 한국당의 우경화를 부채질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의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SNS를 통해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을 막말로 모독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조차 부정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아무리 당내 선거용이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법적 질서마저 부정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자를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최종 추천된 사람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녀, 조카, 자매라는 이유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슬며시 전환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환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최종 추천된 면접 대상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남김없이 털겠다는 각오로 진행한 채용비리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있는 비리도 16건이나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리 정도가 심각한 36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직무가 정지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됩니다. 부정 합격자들은 직장에서 퇴출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는 다시 응시할 기회를 받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5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친인척 채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가족 채용 특혜를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어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노사가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에 어렵게 합의했죠.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야합이라며 반발했고 합의를 주도한 한국노총은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탄력 근로 확대 노사정 합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결단이 컸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협상이 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며 그대로 놔뒀으면 국회가 더 나쁜 내용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반대 투쟁을 하여 법개혁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 과정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 아니라며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의 경우 사측이 노동시간을 주간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노동자의 생체 리듬이 깨져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질적 강제력이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노동자를 건드리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각오로 3월 투쟁을 조직해야 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 총력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준비하겠다며 삭발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정부가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불신을 줄여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거부 행위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들의 불법적 집단 행동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을 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 등교할 수 있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린이는 초등 돌봄 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찾아 정책 파트너로 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지도부와 면담한 뒤 오늘 방문이 미래 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권정우 전교조 위원장은 유 부총리의 방문이 7년째 지속하는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부총리가 법외 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나서줄 것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요청했습니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뒤 부총리가 전교조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공식 방문하면서 전교조의 법외 노조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인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법외 노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성원 앵커. 네. 전교조의 법외 노조 취소 요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법외 노조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주체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합한 집단으로서 사업주, 경영 담당자 등 사용자는 참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또한 불가합니다. 또 노조 운영비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을 수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단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면 행정관청의 형식적인 요건이 맞는지 노조법에 따라 심사해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내 노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됩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일상적인 단체 활동만 가능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 뿐더러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거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도 할 수 없고 단체 협약 도서권 등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노동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 교사 9명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를 찾았는데요. 전교조 합법화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미룬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차량 제작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대상 차종만 12종, 24만 대에 달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폐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또 자발적 리콜의 소극적인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에도 현대차가 산타페 2천여 대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며 현대차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까지 고발했습니다. 당시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이 발견된 5개 차종 17만 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는데 이미 2010년부터 결함 가능성을 알고서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가 조사 결과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조만간 임직원 등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사실상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여부입니다.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재판부가 관련 증인을 얼마나 많이 법정에 세우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고 2명은 철회됐습니다. 문제는 남은 증인들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삼성 뇌물 의혹을 자백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은 증인 출석 통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폭로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정에 강제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증인을 취소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 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는 27일 또 한 번 열리는 보석 심리도 변수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전과 비슷하다며 특별히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주 재판 준비 절차와 보석 심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서로 내밀한 가정사까지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조 전 부사장은 알코올 중독자의 잘못된 기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폭행하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총 5가지 정도가 해서 고소가 됐거든요. 검증 검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정도.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폭행도 잦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기업 자산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이혼을 앞두고 분할 가능한 재산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박 씨가 잘못된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회사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정사가 형사소송으로 번진 만큼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찰 출석도 불가피해 땅콩 회항과 밀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2주 만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자동차가 좁은 골목도로에 서 있습니다. 일방 통행길에 잘못 진입했지만 비켜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비상등을 켜고 후진을 하더니 길가에 서 있는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쫓아가서 항의하는 남성.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속도를 내고 후진합니다. 승강이를 벌이던 남성이 쓰러지자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 30살 김모 씨는 사고 이후 일방통행도로를 후진으로 빠져나온 뒤 뺑소니 쳤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차량에 깔린 28살 김모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김 씨를 2주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겁니다. 피의자는 2017년 11월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어서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 후에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손석희 JTBC 대표를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적힌 사고 지역이 경기도 과천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 씨가 판매한 그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렸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다른 화가에게 화투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사우나 화재로 사망자가 1명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나 위쪽 아파트에는 전기와 가스가 끊겨 일부 주민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사우나 건물. 4층 사우나 주변은 새카맣게 탔고 주변에도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바닥에는 불을 끌 때 쏟아부은 물이 흥건합니다. 밖에는 엉망이고요. 물 날리고요. 안에는 그래도 좀 덜하지. 혼자는 못 가요. 금에 가요. 사우나 위쪽 아파트 복도. 사방이 캄캄해 주변을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선이 물에 젖어 사고가 날까 봐 전기 공급을 끄는 탓입니다. 가스 공급도 끊겨 주민 일부는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주변 성당과 교회 등에 겨우 몸을 눕힐 임시거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엉망이지. 물 가득 차가 있고 연기는 좀 어느 정도 빠졌는데 거름, 냄새 뭐 이런 게 엉망이에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수하고 그냥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인명피해도 늘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70살 김모 할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살 박모 할머니 등은 증상이 심해져 중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정밀 감식을 통해 사우나 입구 구두방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백화점이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1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농장 주인이 저수지에서 살해당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곡성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속 큰 통 안에 든 59살 홍모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의자 50살 김모 씨는 경찰에서 홍 씨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호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 호텔이 시설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할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게 없지만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연결해 강북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 경전철이 새로 생기고 4호선 급행화가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비강남권 위주로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량리와 목동 간 25.72km 구간을 연결하는 지하 경전철 강북 횡단선입니다. 강남 지역을 동서로 잇는 지하철 9호선과 비슷하게 강북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급행과 완행이 함께 운행됩니다. 하루 2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9개 역이 들어서고 청량리, 월곡, 홍제 등 9개 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거의 서울시의 2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기능도 강화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민자 사업으로 발표됐던 경전철인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선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선은 대피선 2곳을 만들어 완행과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부선은 남쪽으로 서울대 정문 앞까지, 신림선은 북쪽으로 여의도까지 1개 역씩 연장해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호선은 당고개에서 남태령까지 급행열차도 다닐 수 있게 하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역과 길동역,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오는 2021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0년간 추진될 이번 계획에는 7조 2,3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최근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일단락됐던 택시와 공유차 업계 간 마찰이 재발한 셈인데요. 상생의 해법은 없을까요? 이하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1일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용 소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렌터카의 운전자를 고용해 손님을 태우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위탁업체에 기사를 모집을 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형태가 택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에 대해 소카 이재용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차 공유뿐만이 아니라 숙박 공유, 또 이어지는 블록체인 관련한 P2P 금융이랄지 신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여당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활동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들도 승차 공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남아 사례처럼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이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존 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의 패권 경쟁이 한창인 지금 지나치게 타협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미래 산업이 뒷걸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냐 하는 난제 앞에 상생과 혁신을 아우를 만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주력 산업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던 울산과 경북 지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메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부진을 겪은 울산.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해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실업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4.6%였습니다. 1년 사이 상승폭도 1.1%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했던 경북 역시 실업률이 전년보다 1.3%포인트나 오른 4.1%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4.8%였고 대구와 인천, 대전, 부산도 4%대 실업률로 전국 평균인 3.8%보다 높았습니다. 주요 경기 지표의 하나인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상승폭은 1년 전보다 축소됐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정제품 등의 호조로 지난해 전국 수출은 전년보다 5.6% 늘었고 전국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조금씩 회복된 덕분에 지난해 제주의 소매 판매 증가폭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수주량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강원만 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수혜로 146%나 뛰어올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스마트 공장 4,000개를 보급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3개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공장 4,000개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에 10년 동안 4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 헬스 중장기 발전 전략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월 상한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상한액 고정형 대출은 10년 동안 월 상한액을 일정하게 정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주택 이하 차주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상한형은 5년 동안 금리 인상이 2%포인트로 제한되며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주택 이하 차주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올해 안에 만 12살 이상인 청소년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은 선불식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잔액 부족 등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한 해 400여 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반가량은 추락 사고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일반 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서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지지대로 사용하는 걸 비계라고 하는데 항상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비계를 완전히 퇴출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건설 사고 현장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락사고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근본적인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대책의 주 내용으로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넬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되살려 샤넬의 전설이 된 라거펠트는 생전 한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백발 꽁지머리와 선글라스, 빳빳한 흰 칼라, 그리고 손가락이 드러나는 가죽 장갑. 스스로가 패션 아이콘이었던 샤넬의 전설, 카를 라거펠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나이 85, 숨지기 전까지 패션쇼를 준비하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프랑스로 이주해 1983년 샤넬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샤넬과 팬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브랜드 카를 라거펠트까지 성공시키며 패션계의 교황으로 불렸습니다. You know, fashion is not needed. There may oral problems in the world who may be more important, so that is not the problem. But it's an industry, and you know, fashion has to go with time. If fashion doesn't go with time, fashion would be lost.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사진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드래곤과의 친분 등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각별합니다. 한글에도 큰 애정을 보이며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샤넬 패션쇼에서 한글과 한복을 재해석한 옷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어 화제를 모았던 한글 재킷도 라거펠트의 작품이었습니다. 패션계 전설의 별세 소식에 세계 곳곳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Écoutez, Karl Lagerfeld, c'était la création, c'était la liberté, où on réinventait un petit peu, on s'inspirait. Et là, on est en train de perdre des gens qui étaient à l'origine des inspirations. 이런 가운데 자녀가 없는 라거펠트의 유산이 애완고양이 슈페트에게 얼마나 갈 것인지에도 외신들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5월부터 북남미와 유럽, 일본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월드투어와 함께 새 앨범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박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5월부터 2달 동안 진행되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제목은 Love Yourself, Speak Yourself입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Love Yourself 투어의 연장입니다.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북남미와 유럽, 일본 등 8개 도시에서 10번의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투어는 3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을 순회하는 스타디움 투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탄탄한 팬층과 다수의 히트곡 등 역량이 충분해야 가능한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How excited I am. Wembley Stadium is such a big deal. It is basically, it is for a fact, the most important venue in the UK for artists. 방탄소년단은 투어는 물론 새 앨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BTS 월드의 출시가 2분기로 잡힌 점으로 미뤄 신곡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It's gonna be real soon. I mean, there could be a collaboration song and some joint songs. So, yeah, we don't know. We're working on it. 지난해 전 세계를 훨훨 날아다녔던 방탄소년단이 올해는 어떤 무대와 새로운 기록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국 천주교계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 고통을 외면했던 과거사를 사과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담화에서 100년 전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재구실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 보존과 신자 보호를 위한 정교 분리 정책을 내세워 독립운동 참여를 막았고 일제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까지 권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계가 우회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개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보물급 서적으로 평가되는 월인 석부 권 17이 경매에서 5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코베이 옥션은 오늘 오후 열린 현장 경매에서 월인 석부 권 17이 5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인 석부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불경 언해서로 세종이 지은 찬불 서사시인 월인 천강지곡과 세조가 왕자 시설에 엮은 석가모니 일대기인 석보상절을 합해 지난 1459년 편찬한 책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는 5월부터 새롭게 순회 공연을 합니다. 소속사 예아라 예솔이는 나훈아 씨가 2019 청춘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5월부터 전국 순회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나훈아 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난 투어와는 또 다른 꿈을 보여주기 위해 스태프들과 열심히 공연을 꾸몄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칩거를 끝내고 11년 만에 돌아온 나훈아는 새 앨범 발표와 함께 투어에 나서 건재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K리그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의 독주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포르투갈 출신 모라이스 감독을 영입한 전북은 업그레이드된 공격 축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선수 득점 1, 2위를 차지한 문선민, 이동국, 이른바 국민라인이 기대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선민은 전북의 안방 전주성에서 특유의 관제탑 골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전북 팬들에겐 씁쓸했을 이 장면이 올해부턴 함께 즐기는 볼거리로 바뀝니다. 지난해 14골을 넣어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오른 문선민이 전북으로 이적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와 침착한 결정력을 갖춘 문선민의 합류는 전북의 공격력에 속도와 세밀함을 더할 전망입니다. 문선민은 일본 전지 훈련을 통해 전북의 색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정에서 제가 관제탑을 쳐가지고 좀 약간 좀 씁쓸하게 이렇게 보셨다는 전북 팬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기쁜 관제탑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문선민에 이어 국내 선수 득점 2위에 오른 전설 이동국도 변함없이 공격 축구를 이끕니다. 한국 나이로 41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인 이동국은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각종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20년이 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 이상을 이제 전북 현대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동국, 문선민 외에 국내 선수 득점 3위에 오른 김신욱도 전북의 필수 공격 옵션입니다. 관건은 새로 지휘봉을 잡은 모라이스 감독이 전북의 공격 축구에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인 모라이스 감독은 골키퍼부터 공격 전개에 참여하는 패스 축구를 강조합니다. Melhorar no geral, que é a coordenação da nossa comunicação no jogo, quer ao nível ofensivo, quer ao nível defensivo. 최근 10년 사이 6차례 K리그 정상에 오를 만큼 전북은 부동의 절대 1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감독을 포함해 새 얼굴을 보강한 전북의 공격 축구는 오는 1일 대구와 개막전에서 공개됩니다. YTN 김재혁입니다.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번 주 아시아 예선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눈에 띄는 동명이인 선수가 있는데요. 외모까지 놀랍게도 닮은 토끼띠 띠동갑 이정현 선수 2명,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정확한 석점슛과 거침없는 돌파, 국내 최고의 득점력을 자랑하는 KCC 이정현입니다. 20살 어린 나이에도 노련한 경기 운영과 넓은 시야를 두루 갖춘 연세대 이정현입니다. 연세대 1학년생 이정현이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되면서 토끼띠 띠동갑 이정현이 함께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어린 선수이고 좀 패기 있게 좀 열심히 해서 좀 대표팀의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여유롭게 요령 있게 좀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농구의 현재와 미래로 불리는 이정현과 이정현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정확히 12살 차이로 같은 토끼띠인 두 이정현은 출신 지역과 대학, 가드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까지 마치 도플갱어를 연상케 합니다. 기분도 좋고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뭐 정현이 형 이제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대표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저보다도 훨씬 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 것 같고. 프로 데뷔 10년 만에 국내 최고 선수의 자리를 꿰찬 이정현과 NBA 스카우터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미래가 기대되는 이정현. 나란히 가슴에 태극마크를 새긴 두 이정현이 우리나라 농구의 명예를 짊어지고 장도에 나섭니다. 정현아, 잘해보자. 정현이 형 잘해봅시다. 화이팅! YTN 허재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따낸 팀 킴의 지도자 갑질 폭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 킴은 지난해 하반기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5주간 합동감사반을 꾸려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대한컬링경기연맹, 의성컬링훈련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최대어 중에 한 명인 내야수 매니 마차도가 샌디에이고와 10년간 3억 달러, 약 3,385억 원에 계약했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마차도의 3억 달러 계약은 미국 프로스포츠 FA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마차도 이전 FA 최고액은 2007년 양키스와 10년간 계약한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2억 7,500만 달러였습니다. 마차도를 영입한 샌디에이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하위권 팀으로 팀 도약을 위해 지난해에도 1억 4,400만 달러를 투자해 FA 내야수 에릭 호스머를 영입했습니다. 내일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이틀째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이부제에 동참해 주셔야겠고요.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 부산은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8도, 청주와 대전은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봄과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